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제 삶 속에서 가장 힘들고 비참했던 순간들, 그리고 저에게 비참함을 선물했던 그 인간들에게 얼마나 통쾌한 복수를 돌려주었는지 그 이야기에 대해서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20년 넘게 피부 관리실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20대에 세상 물정 모르고 사랑 하나만 믿고 결혼을 했었어요. 남편과 저의 시작은 하루 중 햇볕이 잠깐만 드는 어둡고 낡은 연립주택의 전세였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옆집의 지저분한 보일러실이 보였고 밤에는 층간소음 및 골목길을 다니는 사람들의 술주정 소리가 시끄럽던 그런 동네였죠. 저희 남편은 그때 당시 작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언젠가는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할 거라는 꿈이 있었습니다. 아이템도 있었고요. 하지만 그때 당시 저는 그 꿈이 너무 허무맹랑해 보였습니다. 왜냐면 저의 현실은 하루하루 생활비를 걱정해야 하는 팍팍함 그 자체였거든요. 저는 피부 미용 학원을 다니며 피부 관리 기술을 배웠고 동네 상가 구석에 월세만 겨우 감당할 수 있는 작은 공간에 피부 관리실을 열었습니다. 그게 저의 첫 가게였어요. 좀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손님들을 받았고 쉴 틈 없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손님이 없는 동안에는 틈틈이 전단지를 만들어 동네 아파트 우편함에 꽂아놓고 할인 이벤트를 하고 상가 주변을 돌며 홍보도 열심히 했죠.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지만 온종일 일하면서 뭉친 어깨 근육으로 손님에게 마사지를 할 때면 이게 내 인생인가 싶어 울컥 눈물이 솟구칠 때도 있었습니다. 행복하면서도 또 고단하기도 하고 저희 관리실 찾아주시는 손님들이 너무 고마우면서도 또 한편으론 내 처지가 서글프기도 하고 그런 여러 심정들이 반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열심히 해서인지 손님들도 점차 늘었고 나중에는 가게도 좀 더 크고 번듯한 곳으로 옮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맘때 남편은 결국 사업을 시작하겠다며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때는 아이도 있었고 형편도 여전히 빠듯했지만 그럼에도 남편의 꿈을 응원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 몸 하나 건사하기도 버거웠지만 남편에게는 늘 웃는 얼굴로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행여 그의 기가 죽을까 그의 꿈에 찬물을 끼얹는 건 싫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을 참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열심히 피부 관리를 해서 번 돈은 고스란히 생활비와 남편의 사업 자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작 저는 저를 위해 쓰는 돈은 아끼면서도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죠. 남편의 사업은 썩 잘 되진 않았습니다. 조금 풀리는가 싶으면 어김없이 더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남편은 그럴 때마다 저에게 미안해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 같은 놈 만나서 당신만 너무 고생시킨다. 밤늦도록 관리실에서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온 저를 보며 남편이 자책할 때면 저는 오히려 남편의 등을 두드리며 위로했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원래 그렇대. 힘들 때도 있지만 잘 되는 날도 곧 올 거야. 우리 조금만 더 참고 힘내봐요. 그렇게 스스로를 그리고 남편을 다독이며 10년이라는 세월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일이 잘 풀리려고 하면 어떤 때가 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맘때쯤 시기가 맞아떨어지면서 남편이 하던 사업이 잘 풀리기 시작했거든요. 시기의 흐름을 잘 탄 아이템이 시장에서 소위 대박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기점으로 투자자의 도움까지 받으면서 회사는 급성장했어요. 한마디로 날개를 단 셈이었죠. 매출은 몹시 늘었고 원래 단촐하게 운영되던 사무실이었는데 사무실도 큰 곳으로 옮기고 직원도 대거 고용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삶이라는 게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변할 수도 있구나. 그때 참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도 지긋지긋했던 연립주택을 벗어나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남편의 사업은 그때부터 순항이었어요. 남편은 저보고 이제는 좀 쉬어도 된다고 했지만 제가 운영하는 피부관리실도 저에게는 소중한 일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만두지 않고 오히려 확장 이전을 했습니다. 그곳이 돈벌이 수단이라기보다는 제 자존심과 같은 공간이었으니까요. 늘 돈이 빠듯하고 어려웠는데 남편의 성공은 여태까지의 고생을 보상해주는 듯 했습니다. 그래, 이 정도면 내 인생 정말 성공했구나. 그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제 삶에 크게 만족했고 이 평화와 안정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발밑에서 시커먼 배신의 늪이 입을 벌리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남편의 사업이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저희 딸은 고등학생이었을 때였어요. 운명의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중요한 거래처와 미팅과 접대가 있다며 새벽이 다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평소 간이 별로 안 좋아서 술을 한두 잔만 먹어도 얼굴이 뻘개지고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사업 때문에 접대 자리나 술자리를 종종 가야 했는데 그게 와이프로서는 참 안쓰럽고 안타깝기도 했죠. 그날 남편은 평소보다 더 심하게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비틀거렸습니다. 무슨 술을 이렇게 많이 마셔?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혀를 차며 남편을 부축해 침실로 옮겨 눕혔습니다. 남편은 무거운 몸을 뒤척이며 금세 코를 골았어요. 저는 남편이 구겨진 양복 상의를 벗겨 옷걸이에 걸려고 하다가 주머니 속에 있던 남편의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무심코 주워서 협탁 위에 올려두려는데 그 순간 액정이 환하게 켜지며 알림창 하나가 떠올랐어요. 어둠 속에서 유독 밝게 빛나는 그 작은 화면을 보게 되었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대표님, 벌써 보고 싶어요. 라고 왔거든요. 새벽 시간이었고 발신자 이름에는 최 과장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최 과장이라는 이름을 보자 등줄기까지 서늘해지더라고요. 왜냐면 평소에도 최 과장에게서 전화가 오는 걸 한 번씩 받고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회사 직원일 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늦은 새벽에 벌써 보고 싶다니 최 과장이 회사 직원이 아닌가 싶은 겁니다. 그 순간 뇌가 정지된 듯 멍해지고 심장이 쿵 내려앉더라고요. 저는 그 카톡을 열어 그 여자의 프로필 사진을 눌러보았습니다. 그 사진에는 20대의 앳되고 화사하게 웃는 젊은 여자의 얼굴이 담겨 있더군요. 남편은 그 정체 모를 여자를 최 과장이라고 저장해 두었던 겁니다. 손이 덜덜 떨려 하마터면 핸드폰을 놓칠 뻔했죠. 아니야, 잘못 온 메시지일 거야. 회사 직원이 잘못 보낸 건가? 하지만 대표님이라고 했는데. 필사적으로 다른 가능성을 떠올리려 애썼지만 그럴수록 불길한 예감은 점점 더 강하게 제 심장을 옥죄어 오더라고요. 저는 그 카카오톡 대화를 찬찬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이 최 과장이라고 저장해놨던 그 여자와 남편이 주고받은 수많은 메시지들. 그것은 단순한 불륜의 증거를 넘어 지난 결혼 생활 동안 제가 쌓아올린 모든 것을 부정하는 잔인한 기록이었습니다. 서로를 자기야, 애기야 같은 역겨운 애칭으로 부르고 있었고 수많은 은밀한 대화들을 나눴더라고요. 게다가 퇴근 후의 미래 약속, 주말의 여행 계획까지. 제가 관리실 일로 한창 바쁘던 그맘때 남편은 그 여자와 수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정말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에게 스스럼 없이 제 욕을 하고 있었고
그 여자도 신나서 제 욕을 함께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아이 문제로 남편과 나눴던 고민들을 그 여자에게까지 공유하며 답답한 아줌마, 자식 얘기 말고는 대화할 거리도 없다, 지겹다 라는 소리도 했습니다. 남편이 외간 여자와 침대에서 뒹굴었다는 것보다 외간 여자에게 내 욕을 이토록 서슴없이 했다는 사실이 더 큰 충격이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숨이 턱 막히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배신감과 함께 치밀어 오르는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저는 잠든 남편의 뺨을 인정사정 없이 내리쳤습니다. 짝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고요한 침실을 갈랐습니다. 남편이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났어요. 이글거리는 제 눈과 제 손에 들린 그의 핸드폰을 본 남편의 얼굴은 공포와 당혹감으로 하얗게 질리더군요. 술에 만취했고 짧은 순간이었지만 남편은 어떤 상황인지 바로 인지한 모양이었죠. 이게 다 뭐야? 최 과장? 이 여자가 최 과장이야? 당신, 나 몰래 지금 무슨 더러운 짓거리를 하고 다닌 거야? 이 어린 년이랑 붙어 먹으면서 내 뒤에서 나를 그렇게 까내리고 비웃고 그랬던 거야? 제 목소리는 갈라지고 찢어져 거의 괴성에 가까웠습니다. 저조차도 제 분노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온몸이 떨려오더라고요. 남편도 시겁한 얼굴로 누나를 굴리더니 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일단 진정하고 내 말부터 들어봐. 오해가 좀 있었는데 그게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술김에. 아니 그게 아니고 외로워서 그냥 딱 한 번. 아니 몇 번 실수한 거야. 정말이야. 그의 변명은 횡설수설했고 눈동자는 불안하게 좌우로 흔들렸습니다. 그의 비겁한 모습에 역겨움까지 치밀더라고요. 실수? 외로워서? 당신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 나는 당신 사업 뒷바라지하느라 당신 대신 생활 책임지느라 쉬지도 못하고 죽어라 이랬어. 당신은 시간이 남아 돌아서 외롭고 힘들고 타령이야. 나는 그동안 그럴 여유조차 없었어. 내가 얼마나 개고생했는지 누구 때문에 그랬는지 잘 아는 인간이 어떻게 나한테 이래? 어떻게 나한테 이런 짓을 저질러? 저는 말하면서도 너무 복받치더라고요.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지난 세월이 제 헌신이 이렇게 허무하게 짓밟힐 수 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남편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죽일 놈이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이 여자 누구야? 최 과장 같은 소리 하네. 이 여자 누구냐고. 지금 전화할까? 그게... 말 안 해? 저는 정말 그때 무슨 일이라도 저지를 것 같았습니다. 살면서 그렇게 흥분하고 화낸 적이 거의 없는데 그때는 제가 무슨 짓을 저질러도 제 스스로가 제어가 안 될 것 같더군요. 제가 눈이 돌아서 따지니까 남편이 사실대로 말했죠. 우리 회사 직원이야. 신입인데 최지영이라고. 신입 직원? 신입 직원하고 이렇게 놀아놨어. 언제부터? 그렇게 안 됐어. 마음만 먹으면 다 알아낼 수 있어. 거짓말 하지 말고 똑바로 말해. 한 6개월 정도. 6개월? 그 말에 저는 또 기함했습니다. 남편이 반년 넘는 시간 동안 이러고 있었다는 걸 저는 까마득히 몰랐으니까요. 그 여자는 작년에 입사한 신입 직원이고 남편의 비서 업무도 같이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같이 외근을 나가거나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러다가 눈이 맞았다는 거예요. 그 여자는 20대 중반이었고 남편은 40대였습니다. 나이 차이로 치면 14살 정도가 차이가 났죠. 남편은 자기가 잠깐 어떻게 된 것 같다며 당장 그 여자도 회사에서 내쫓고 연락처도 지우고 모든 것을 정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 면상도 꼴보기 싫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을 피해 작은 방으로 갔고 밤새도록 한숨도 못 자고 눈물을 쏟아야 했습니다.
그때 느꼈던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이 비참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의 마음으로는 뒤도 보지 않고 이혼이었습니다. 저를 배신했고 심지어 그 여자랑 신나서 제 뒷담까지 까는 남자인데 어떻게 얼굴 보고 살겠나요? 그럴 순 없었죠. 저는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고 있는데 남편은 그 와중에 그 여자 잘났다고 했고 연락처도 지웠다면서 이제 다시는 볼 일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한 번만 봐달라고 계속 싹싹 빌더라고요. 저는 남편 면상도 보기 싫었는데 남편은 꾸역꾸역 관리실에도 계속 찾아오고 집에서도 빌었습니다. 여보, 내가 진짜 나쁜 놈이다. 내가 정말 죽일 놈이야. 근데 나도 남자고 그 여자애가 막 나한테 들이댔거든. 앞에서 비위 맞춰주고 살랑거리는데 나도 혹했던 거지. 지금 돌이켜보면 뭐에 씌인 것 같고 그 여자가 너무 고단수였던 것 같아. 나도 완전 노란한 것 같고. 그래서 내 욕까지 했어. 당신 욕이라기보다 근데 그런 것도 그 여자애가 유도를 했어. 그래서 그 여자가 유도한다고 당신도 신나서 내 욕을 했고 별로 안 했어. 욕이라기보다 그냥 나도 좀 힘든 부분을 토로한 거고. 입장 바꿔 생각해봐. 내가 당신 속이고 다른 남자랑 바람피고 그 남자한테 내 욕했다고 생각해봐. 당신은 그냥 넘어갈 수 있겠어? 안 되지, 그건. 나 도저히 당신 용서도 안 되고 그냥 덮고 넘어갈 일도 아닌 것 같아. 그럼 이혼이라도 하자는 거야? 이 꼴 참고 사는 것보다 그게 나을 것 같아. 우리 예은이는 생각 안 해? 예은이 생각한 인간이 이따위 짓을 하니? 잘못했어. 근데 남자들 다 한 번씩은 딴 생각한대. 하물며 나도 사업하는 사람이고.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이런 짓 안 해. 나도 사람인데 당신이 그동안 고생한 거 내가 몰라? 그리고 당신도 그래. 여태까지 고생 많이 했고 이제 나 잘 됐잖아. 이제 좀 잘 됐는데 홀라당 이혼하고 싶어? 라는데 얼마나 얄미운지 주둥이를 때리고 싶더라고요. 저는 내가 뭔가를 결정하기 전까진 아무 소리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시간이 좀 흐르고 찬찬히 생각을 해봤거든요. 물론 남편이 한 짓은 최악이고 용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이혼을 생각하니 현실적으로 걸리는 게 상당히 많더군요. 20년 가까이 산 부부가 이혼을 하려고 하면 걸리는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가장 크게는 자식 문제죠. 아이가 곧 대학 입시도 준비해야 되고 예민한 시기인데 이런 안 좋은 이유로 아이에게 영향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 말 맞다나 제가 여태까지 개고생했고 남편이 이제야 좀 잘 됐는데 이혼한다는 건 솔직히 억울한 일도 맞습니다. 너무 괘씸하지만 여러 이유로 이혼을 하려 했던 처음에 확고한 생각은 점차 옅어지더라고요. 그래, 이번 한 번만, 딱 한 번만 넘어가 주자. 그렇게 속으로는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그맘때 남편은 아파트 명의를 저한테로 바꾸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차피 이혼을 안 하겠다는 쪽으로 갈피를 잡긴 했지만 남편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 공동명의에서 제 단독명의로 변경도 했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효력이 없을지언정 각서도 썼죠. 남편은 제가 하라는 대로 했고 다시는 저를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거듭 맹세했습니다. 물론 금전적인 보상이 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준 건 아니었습니다. 마치 깨진 유리조각처럼 한번 금이 간 신뢰는 결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도 많이 느꼈죠. 마치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한 불안과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남편은 이전보다 훨씬 더 제 비위를 맞추려 애썼고 가정적인 남편 행세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든 행동 뒤에는 여전히 의심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죠. 그가 통화라도 할 때면 혹시 상간녀는 아닐까 귀를 세웠고
밤늦게 샤워하는 그의 등 뒤에서 핸드폰을 몰래 확인하고 싶은 충동을 억눌러야 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웃고 있었지만 눈동자는 깊은 슬픔과 불안으로 흔들리고 있었죠. 정말 끝난 걸까? 이대로 괜찮은 걸까? 끊임없이 자기 검열과 의심 속에서 저는 서서히 피폐해져 갔지만 그래도 겉으로는 티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번 덮어주기로 마음을 먹었기에 넘어가주기로 했기에 제 속이 골마간다고 해도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았던 거죠. 제가 넘어가기로 한 이상 그 상처는 오롯이 제가 견뎌야 될 몫이더라고요. 그게 억울하면서도 또 제 선택에 대한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그토록 잘못했다고 빌었으니 본인도 가정이 깨지는 건 결코 원치 않으니 두 번은 이런 짓을 하지 않겠지라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 정도 지났을까 제 믿음은 얇디 얇은 얼음 마냥 아주 하찮게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어느 햇살 좋은 주말 오후였습니다. 남편은 해외 출장이 있어서 일주일 정도 집을 비운다고 했죠. 그리고 저는 오랜만에 만난 대학 동기와 분위기 좋은 브런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친한 친구에게조차 차마 남편의 외도 사실을 털어놓지는 못하고 그저 사는 게 좀 답답하다는 푸념만 늘어놓고 있었죠. 친구는 아무 사정도 모르니까 저보고 이제 남편 사업도 잘 되고 네 피부 관리실도 잘 되는데 뭐가 걱정이냐고 배부른 소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씁쓸한 미소를 지었는데 그때 제 핸드폰으로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낯선 번호였죠. 스팸인가? 짜증 섞인 마음으로 화면을 확인한 순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포크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화면 가득 채워진 것은 남편과 상간녀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캡처였거든요. 누군가가 그 캡처들을 보낸 것이었죠. 그런데 그 내용은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악랄하고 잔인했습니다. 아, 진짜 너무 힘들다. 와이프 비위 맞춰주기도 힘들고. 미안해요, 대표님. 괜히 내가 그때 문자 보내서. 저는 대표님 보고 싶은 마음에 저도 모르게. 네가 뭔 죄겠니. 핸드폰 잠금 하나 제대로 못한 내 잘못이지. 요즘 많이 힘들어요? 막 바가지 긁어요? 바가지는 안 긁는데 눈치는 계속 줘. 어쨌든 아파트 주고 이혼은 안 하기로 했잖아. 그냥 이혼하지. 나한테 오면 되는데. 애도 있고 그리고 회사 지분 관련해서 정리도 좀 해야 되는데 이혼하면 골치 아파. 초기 자본을 많이 대줘서 그렇죠? 마음 같아선 나도 그냥 콱 이혼하고 싶지. 살 디룩디룩 쪄가지고 다 늙은 옆였네. 뭐가 이쁘다고 손이 발이 되게 빌겠냐. 근데 재산분할 생각하면 이래저래 골치 아프잖아. 그나저나 언제 또 볼 수 있어? 나 보고 싶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보고 싶지. 와이프 무서워서 자를 땐 언제고. 내가 진짜 무서운 게 뭔 줄 알아? 와이프가 자기 찾아가서 머리끄덩이 잡고 난리치는 거야. 와이프 손바닥이 장난 아니야. 마사지를 오래 해서 손바닥이 엄청 여물어. 너 그 손에 맞고 싶냐? 덩치도 네 2배인데. 으악! 생각만 해도 끔찍. 내가 다 너 생각해서 빈 거야. 고마워요, 대표님. 나도 싹 정리하고 우리 소영이랑 살고 싶다. 사진 좀 보내줘. 어떤 사진? 알잖아. 알았어요. 오늘 저녁에 찍어서 보내줄게요. 라면서 그 상간녀가 속옷만 입은 사진을 보냈더라고요. 남편은 좋다고 실실거리고 언제 보자느니 그러고 있고요. 그걸 보는데 숨이 턱 막혔습니다. 손끝부터 시작된 차가운 냉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제 앞에서 그렇게 눈물로 반성했던 그 인간에게 진심은 눈꼽만치도 없었던 거예요. 그저 재산분할 문제와 회사 지분 문제 때문에 골치 아파질까봐 이혼만은 말자며 저를 어르고 달랬던 겁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마지막 사진이었어요. 남편과 그 여자가 마치 다정하게 얼굴을 맞대고 호텔 침대 위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셀카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여자가 저한테 이걸 왜 스스로 보냈는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얼굴이 사색이 되자 친구가 왜 그러냐고 물었고 저는 집에 급한 일이 있어서 나중에 연락하겠다면서 자리를 떠났습니다. 운전을 해서 집을 가는데 심장이 너무 뛰고 다리가 후들거리더라고요. 결국 저는 갓길에 잠시 차를 댔죠. 처음보다 더 큰 배신감이 휘몰아쳤습니다. 저는 그 여자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 여자는 아무렇지 않게 전화를 받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너 뭐야? 나한테 이런 거 보낸 이유가 뭐야? 네 목적이 뭐냐고. 제 목적요? 사모님 자리요. 라며 너무 당당하게 말하는 겁니다. 제 말문이 오히려 턱 막히더라고요. 너 미쳤니? 네, 미친 거 맞아요. 그런데 저 대표님 사랑해요. 너네 부모님은 너 이러고 사는 거 아니? 제 말에 상간녀가 대놓고 비웃더라고요. 참나, 부모님 드립은 늙은 거 티내세요? 제가 알아서 잘할 거니까 저희 부모님 걱정 마시고요. 대표님 진심을 이제 아셨죠? 그만 나와주세요. 저는 그 순간 눈이 돌아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쌍욕은 다 퍼부은 것 같습니다. 그 여자는 듣다가 그냥 끊어버리더라고요. 쌍욕을 하면서도 가슴이 갈갈이 찢어지는 듯 했고 비참한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렀습니다. 제 영혼은 이미 산산조각 나버린 후였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는 바로 남편에게 연락을 할까 하다가 말았습니다. 그런 의지도 사라지더라고요. 처음 걸렸을 때야 고함 지르고 난리쳤는데 또다시 배신당한 걸 알고 나서는 남편의 진심이 이거였구나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오히려 맥이 탁 풀리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올 때까지 그저 멍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간녀는 제 약을 올리려는지 저에게 남편과의 외도 증거들을 매일매일 보내오더라고요. 제가 어떤 반응이 없으니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호텔 예약 내역, 커플링 사진, 두 사람의 은밀한 사진들까지. 매일매일 조금씩 그걸 저에게 보내는데 나중에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오던 날 저는 그 증거들을 남편에게 싹 보냈습니다. 남편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제 앞에서 무릎 꿇고 빌었고 제가 보는 앞에서 최지영에게 전화를 해 돌았냐면서 쌍욕을 퍼붓더라고요. 제 앞에서 그런 생쇼를 해봤자 똑같았습니다. 저는 이미 남편의 진심을 알았잖아요. 따지고 할 것도 없이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남편도 처음 걸렸을 때와 달리 이번에는 빌지도 않더라고요. 저는 여기저기 알아본 뒤 저희 지역에서 유능하다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사실 상간녀가 제 손에 직접 차고 넘치는 증거들을 쥐어줬잖아요. 그래서 소송은 시작부터 제게 압도적으로 유리하긴 했습니다. 증거가 너무 확실하고 악질적이니까요. 결국 저는 남편의 외도와 상간녀의 악의적인 괴롭힘을 모두 인정받아 법정 최고 수준의 위자료를 양측 모두에게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매달 지급되는 양육비 액수도 제가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으로 받아냈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저희 집 소유권을 인정받아 제 재산으로 챙겼고 남편 회사 지분의 일부로 재산을 넘겨받았습니다. 저의 완전한 승소로 끝이 났지만 제가 받은 상처는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특히나 이혼 과정에서 저희 딸도 다 알게 되었는데 딸 역시 아빠에게 대한 증오와 원망이 심해서 안 만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상처뿐인 이혼 후 저는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파트 명의는 제 것이었지만 그곳에는 너무 많은 배신과 상처의 기억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그 집을 처분하고
조금 더 작은 평수의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제가 운영하던 피부 관리실 일에 매달렸죠. 이혼의 아픔을 잊기 위해 일을 미친 듯이 해야겠더라고요. 몸이 고되면 마음이 덜 고되지듯이 새로운 집에서 적응하면서 살면서 바쁘게 일을 하니 제 마음의 상처도 아주 더디지만 조금씩 아물어갔습니다. 그리고 참 신기하게도 저랑 이혼을 기점으로 남편의 사업이 점차 어려워졌다고 했습니다. 사실 남편의 사업이 시기와 맞물려 잘 된 것도 있는데 공교롭게 그맘때 전성기를 찍고 가파르게 내려온 것도 있었죠. 남편은 다시 사업을 번창시켜보려고 빚도 끌어쓰고 노력을 한 모양인데 적자가 심하고 상황도 굉장히 안 좋다고 들었어요. 알고 보니 오너 리스크가 꽤나 심했더군요. 남편이 불륜으로 이혼한 게 소문이 좀 났는데 새로 투자를 받으려다가 그 일 때문에 무산이 되기도 했답니다. 남편 놈은 결국 지가 저지른 불륜 때문에 사업도 내리막길을 찍게 된 거였죠. 그 이야기를 끝으로 더 이상 남편의 소식은 모릅니다. 저는 남편이 그렇게 어려워졌듯이 그 상간녀도 지난날의 업보를 돌려받아 힘들게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상간녀의 근황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딴판이었거든요. 이혼하고 3, 4년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였습니다. 저희 관리실 단골 손님 중 유독 저와 마음이 잘 맞아 힘든 시기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던 손님이자 친한 언니가 있었거든요. 집이 워낙 잘 살고 여유가 많은 사람이라서 저희 관리실보다 훨씬 고급 에스테틱도 많이 가봤다는데 제가 편하기도 하고 제가 해주는 관리가 마음에 들어서 단골이 되었죠. 성격도 시원시원하고 좋아서 관리실 원장과 손님 이상으로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손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조카 이번에 장가 가잖아. 아, 정말요? 축하해요, 언니. 내 자식도 아닌데 무슨 축하까지. 에이, 거의 자식이나 다름없다면서요. 그렇기는 한데. 그 손님은 젊었을 때 짧은 결혼 끝에 이혼을 했고 그 뒤로는 쭉 혼자 살았다고 했습니다. 대신 조카가 한 명 있는데 그 조카를 거의 자식처럼 생각하고 또 오빠와 새언니 대신 많이 키워주고 살았다더라고요. 그래서 그 손님이 평소에도 조카 얘기를 종종 했는데 조카보다는 자식 같은 마음이 든다는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결혼할 조카 며느리분은 만나보셨어요? 우리 조카가 자기 엄마보다도 나한테 먼저 소개를 시켜주는 거야. 내가 못 살아. 근데 만나보니 예쁘고 싹싹하고 괜찮더라고. 우리 새언니는 조카 며느리 되래가 조건 이런 게 우리 조카에 비해서 딸리니까 별로라는데 살아보면 그런 게 중요해. 사람 됨됨이가 중요한 거지. 맞아요. 내가 보니까 좀 여우까긴 해도 싹싹하니 어른들한테나 우리 조카한테나 잘하는 것 같고 괜찮더라고. 나도 너무 곰보다는 여우가 좋고. 뭐 하는 사람인데요? 어디 작은 회사 하나 다닌다는데 결혼하면 오빠네 회사에 조카 며느리도 자리 하나 주고 조카랑 같이 다니라고 할 거래. 그렇게 둘이서 다니다가 나중에 조카가 어차피 오빠 회사 물려받을 거잖아. 부부끼리 같이 운영하면 좋을 거 아니야. 그 손님의 오빠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200명 정도 되는 규모의 회사인데 회사가 몹시 탄탄하다고 했습니다. 손님의 조카도 거길 다니고 있는데 결혼할 조카 며느리도 그 회사에 같이 다니게 할 모양이었죠. 그리고 그 손님이 말하기를 결혼 전에 그 조카 며느리가 피부 관리를 받는다고 해서 여기를 추천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고급 에스테틱 이런 데보다 여기가 진짜 잘한다고요. 저희 관리실을 그렇게 추천해줬다고 하니 저도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데리고 올 거거든. 박 원장이 잘해줄 수 있지? 밑에 직원 시키지 말고. 아유, 그럼요. 제가 특별히 더 신경 써서 해드려야죠. 고마워. 날짜 잡고 내가 데리고 올게.
그렇게 시간이 흘러 예약 날짜가 되었습니다. 그 손님은 시간에 맞춰 한 여자를 데리고 관리실로 들어왔죠. 박 원장, 나왔어. 오셨어요? 여기 그때 말한 우리 조카 며느리. 그렇게 웃음과 함께 고개를 돌린 저는 제 눈앞에 서 있는 여자의 얼굴을 보고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시간은 몇 년이나 흘렀지만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그 얼굴. 제 가정을 무참히 짓밟고 저를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바로 그 상간녀였으니까요. 그 상간녀는 저를 못 알아본 듯 했습니다. 저야 그 상간녀의 사진과 영상을 수도 없이 많이 봤지만 그 여자는 저를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 상간녀를 이렇게 다시 만났다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그 여자가 그 손님의 조카 며느리가 될 여자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여자는 자신의 추악한 과거를 완벽하게 세탁하고 부유한 집안의 며느리가 되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꿈에 부풀어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하고 이혼 및 상간소송을 진행할 때 남편은 그 여자랑 끝이 났다고 했거든요. 그건 알고 있었는데 남의 가정 파탄 내놓고 얼마 안 돼서 곧바로 순진한 다른 남자 꼬셔서 새 출발하게 될 줄은 몰랐고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도 몰랐습니다. 그 여자를 마주한 순간 제 머릿속은 차갑게 식어내렸고 대신 뜨거운 복수심이 온몸을 휘감더군요. 그리고 잊고 지냈던 과거의 고통과 비참함, 치욕도 다시 떠올랐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 여자는 제 앞에서 순진하고 해맑은 척 웃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고모님한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아, 네. 저희 관리실은 처음이셔서 먼저 고객 상담표를 작성해야 되거든요. 잠깐 따라오시겠어요? 네. 그렇게 저는 상담표를 내밀었고 그 여자는 그 상담표 이름란에 최지영이라고 적더라고요. 연락처도 적고 피부 타입에 관해서도 꼼꼼히 적었습니다. 저는 그 죽이고 싶도록 미웠던 전 남편의 그 상간녀가 제 앞에 있다는 게 기분이 정말 묘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날 피부 관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최지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오셨던 관리실 원장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오늘 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제 피부에서 반질반질 광이 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 여자는 제가 예비 남편의 고모랑 친하다는 걸 알기에 저한테도 곰살맞게 굴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답장을 했습니다. 근데 내 번호 지웠나 봐요. 제 문자를 읽고도 답이 없더라고요. 갑자기 제가 저렇게 보내니 지도 당황했겠죠. 그래서 제가 다시 보냈습니다. 내 이름은 기억나요? 박미진. 아까 명함 줬는데. 흔한 이름이라서 긴가민가 한가? 나는 최지영 씨 얼굴과 이름을 잊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만나다니 신기하네요. 무슨 얘기신지. 라면서 일단 잡아떼는 것 같길래 친절하게 상간소송 판결문 찍어서 보내줬습니다. 잠시 후 그 여자가 식겁했는지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는 코웃음 치며 전화를 받았죠. 네. 아, 안녕하세요. 목소리 여전하네. 내 목소리는 까먹었나 봐요. 나는 그때 나한테 전화해서 사모님 자리 내놓으라고 하던 그 목소리 잊혀지지가 않는데 머리가 좀 나쁜가 봐요. 내 목소리는 싹 잊은 거 보니? 제 말에 그 여자는 엄청 당황한 목소리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내 남편하고 헤어졌다는 건 들었는데 결혼 준비하는구나. 참 속 좋다. 남의 가정은 쑥대밭 만들어 놓고 본인은 결혼이라. 제가 비꼬니까 그 여자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다 끝났잖아요. 제가 위자료도 드렸고. 맞아요. 그래서요? 이미 끝난 일인데 이런 식으로 협박하시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협박이라뇨. 무슨 그런 무서운 소리를 해요? 그냥 과거에 인연이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것 뿐인데. 협박은 최지영 씨가 나한테 했던 게 협박 아닌가? 사모님 자리 내놓으라고 하고 나한테 매일매일 외도 사진 보내고.
이미 과거고 이런 식으로 협박하시면 저 가만 안 있습니다. 가만 안 있으면요? 고소할 거예요. 만에 하나 일부러 내 결혼 망치려고 작정하면 저도 절대 그냥 안 넘어갑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더라고요. 저는 코웃음 쳤죠. 협박 같은 소리 하네. 너도 똑같이 한번 당해봐라. 이가 갈렸죠. 그 후로 제가 어떻게 했냐고요? 매일같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최지영이 과거 저에게 보냈던 그 더러운 카톡 캡처와 사진들을 최지영에게 고스란히 돌려보낸 것이죠. 한 번에 다 보내는 것도 아니고 매일 한두 개씩 보냈습니다. 최지영이 저에게 했던 그 짓거리를 저도 똑같이 되갚아준 거죠. 최지영은 저에게 전화를 해서 그만하라고 했고 자기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법적으로 처리를 할 거니 했는데 네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무서운 거 없다고요. 최지영은 완전 쫄아있는 게 보였고 반면에 저는 여유로웠어요. 저는 잃을 게 없고 최지영은 잃을 게 너무 많으니까요. 증거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자 최지영은 제게 전화를 걸어서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고소니 어쩌니 했지만 나중에는 싹싹 빌었던 거죠. 원장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발 그만해주세요. 저도 그때 그 일 정말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너무 철이 없고 미쳤었나 봐요. 무릎이라도 꿇으라면 꿇겠습니다. 만약 돈이 필요하시면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마련해 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울부짖음에 가까웠고 처절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전까지 협박쟁이 고소니 하다가 안 통하니 똥줄이 제대로 탄 모양이었죠. 돈 얼마 주려고? 한 10억 주게? 네? 돈이 있으면 뭐 얼마나 있다고 돈돈거려. 왜? 돈이라도 치러서 그 언니네 조카랑 결혼하면 팔자 필 것 같아? 가만 들어보니 결혼한답시고 받은 것도 많던데. 미안하지만 난 너한테 돈 받을 생각도 없고 돈도 필요 없어. 그리고 나도 그 손님분이랑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데 이런 사실을 속일 순 없지. 나중에 무슨 소리 들으려고. 나도 솔직하게 말해야 될 의무가 있어. 그리고 네가 저지른 짓에 대한 대가는 달게 받도록 해. 네가 조막질이었니? 유부남이랑 바람난 주제에 매일같이 나한테 외도 사진 보내고 약 올렸지? 너도 똑같이 당하는 거야. 알겠니?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솔직히 그 여자가 너무 괘씸한 것도 있지만 그 손님을 위해서라도 제가 알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 손님에게는 소중한 조카인데 조카 며느리라는 게 그런 여자가 들어올 순 없잖아요. 저는 그 손님분에게 따로 연락을 드렸고 잠깐 관리실로 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실을 다 알리고 증거까지 보내주었어요. 그 손님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렇게 착하고 선해 보이던 조카 며느리의 추악한 과거를 알게 된 거니까요. 그 이후의 이야기는 불보듯 뻔했습니다. 결혼은 당연히 파투가 났죠. 그 상간녀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고 예비 시댁으로부터 약속받았던 모든 경제적 지원 또한 끊겼다고 했죠. 그리고 결혼 준비에 필요한 위약금도 전부 그 여자가 물리게끔 했다고 하더군요. 그 과정에서 소문도 다 나고요. 추악한 과거를 지우고 새 출발하려 했나 본데 결국 유부남이랑 노란한 상간녀라는 낙인만 다시 찍히고 모든 계획은 다 파투가 되었던 거죠. 전 남편도 그 상간녀도 본인들이 과거에 저지른 짓 때문에 결국 파멸의 길로 접어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선한 끝은 있어도 악한 끝은 없다고 결국 본인들이 저지른 짓이 돌아온 것 뿐이겠죠. 저는 이제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 이전에 오롯이 제 이름 석자로 살아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손으로 일군 피부 관리실에서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고 그 결실로 사랑하는 딸아이와 함께 소박하지만 단단한 행복을 가꾸고 있으니까요. 과거의 상처가 하룻밤 꿈처럼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상처는 더 이상 저를 주저앉히거나 아프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선 제 자신이 자랑스럽고 제 의지로 선택한 지금의 삶이 그 무엇보다 소중하거든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연 많은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실제 삶은 영화나 소설보다 더하다고요. 저는 여러분들께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제 과거의 이혼 이야기와 그 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제 전 남편은 딱 봐도 꽤 괜찮은 남자였습니다. 스포츠 용품샵을 운영했던 그 남자는 운동과 레저 스포츠를 즐기는 활발하고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건장한 체격에 시원시원한 이목구비를 가졌는데 딱 봐도 남성미가 넘치는 외모였죠. 성격적으로는 유머 감각이 뛰어나고 시원시원하고 남자다웠습니다. 남편의 주변에는 늘 사람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저 역시 그의 그런 쾌활하고 남자다운 모습에 반했던 거고요. 남편은 요즘 흔히 말하는 인싸 성격이었습니다. 활발하고 쾌활하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는 그런 성격 말이죠. 저는 그 사람과 소개로 만나게 되었는데 첫 만남부터 서로 뭔가 통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호탕하고 시원시원한 성격이었던 남편과의 연애는 즐거웠어요. 그는 언제나 저를 웃게 해줬고 가끔은 박력 넘치는 모습으로 제 마음을 설레게 했으니까요. 화통한 성격은 뒤끝 없이 시원시원했는데 그게 큰 장점으로 느껴졌습니다. 결혼을 해서 살다 보면 크고 작게 싸울 일이 많잖아요. 저는 싸우고 나서 꿍에 있는 게 딱 질색인 사람인데 그 사람은 푸는 것도 사과하는 것도 다 빠르고 시원시원한 편이었거든요. 그게 좋았습니다. 사람이 꼬인 데가 없구나 싶었던 거죠. 그렇게 저는 그 남자와 10개월 정도 됐을 때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만남에서부터 결혼까지 1년이 안 되었으니 꽤나 빠르게 진행이 되었던 거죠. 화려한 결혼식 날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였습니다. 제 선택에 한치의 의심도 없었고요. 그리고 신혼 때도 연애 때와 비슷했습니다. 저는 운동을 건강 때문에 어거지로 하긴 해도 취미로 즐기는 사람은 아니었는데요. 남편은 워낙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 함께 운동을 하면서 운동의 재미도 많이 느끼게 되었어요. 남편은 워낙 돌아다니는 거, 여행 다니는 거,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뭘 하던지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덩달아 그런 남편과 함께 여기저기 다니며 즐거운 신혼을 즐겼어요. 시부모님도 무난하신 편이었으니 제 결혼 생활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도 1년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 제 눈에 콩깍지도 조금씩 벗겨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맘때 유난히 남편의 행동들이 좀 거슬리게 느껴지다 못해 불안하게 느껴지기 시작했거든요. 남편은 화통한 성격처럼 보이는데 그렇다 보니 또 불같은 면도 있었습니다. 갑자기 화가 나면 주체를 못하고 난리를 칠 때가 있었던 거죠. 물론 연애 때나 결혼 초반에도 그런 모습이 없지는 않았겠지만 그때는 정도나 빈도가 약했기에 저도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남자들 중에 되게 성질들도 좀 있고 욱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남편도 그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결혼 생활이 이어져 갈수록 남편의 행동은 점차 심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참고 넘어갈 일도 점점 참지 않고 불같이 화를 내거나 문제를 일으키려고 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도 저랑 연애할 때나 결혼 초반까지는 본래의 성격을 많이 억눌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결혼하고 1년 정도 지나니 슬슬 진짜 성격이 나왔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그런 본 성격이 확 발현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남편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러 식당에 갔었는데요. 저희 테이블 옆을 지나가던 남자 손님 한 명이 겉옷을 껴입으면서 지나가다가 옷자락으로 저희 테이블 위에 있던 접시들을 건드린 겁니다. 그래서 테이블 위에 있던 앞접시 같은 게 테이블 위에서 뒹구르르 굴렀고 반찬 같은 것도 살짝 밀렸죠.
물론 유쾌하지는 않은 상황이긴 한데 또 한편으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 사람이 좀 더 조심했으면 좋았겠지만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이니까요. 저는 떨어지려는 접시를 잡았고 그 사람은 고개를 돌려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 사람은 그냥 가려고 했죠. 그런데 거기서 남편이 갑자기 아저씨! 아저씨! 하고 막 험악하게 부르는 겁니다. 저는 당황해서 왜 그러냐고 물었는데 남편은 아랑곳 않고 손으로 까딱까딱 하면서 그 남자를 다시 부르는 겁니다. 그 남자도 가려다가 황당하고 언짢은 얼굴로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요. 남편은 왜 접시를 쳐놓고 그냥 가느냐고 했고 그분은 방금 사과하지 않았느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본인이 쳤으면 본인이 치워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냥 내빼면 그만이냐고 갑자기 고함을 확 지르는 겁니다. 화의 정도라는 게 1부터 10까지 있으면 남편은 갑자기 1에서 10까지 올라가는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그러더니 제 손에 들려있는 앞접시를 확 뺏고는 벌떡 일어나서 그 남자한테 주는 거예요. 치고 갔으면 본인이 직접 정리하세요. 예? 하면서 시비를 거는 겁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고 그저 사소한 실수일 뿐이잖아요. 그분도 바로 사과를 했고요. 그런데 남편이 너무 과하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왜 이러느냐고 일어나서 말렸고 식당 안 다른 사람들도 웅성거리며 쳐다봤습니다. 그 남자도 황당해하면서 친 건 미안한데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사과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까지 화낼 일이냐 따졌죠. 저는 남편에게 그만하라고 말렸는데 갑자기 저한테까지 너는 가만히 있어! 라고 소리를 빽 지르는 겁니다. 남편은 그때까지 단 한 번도 저한테 그렇게 소리를 지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너무 벙쪘고 그 와중에 남편은 그 남자와 시비가 붙었고 싸움까지 일어났죠. 다행히 옆에 다른 손님들과 사장님이 달려나와 뜯어 말렸고 그 일은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날 남편의 과한 행동과 저에게 보인 행동들 전부 다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말리는 저를 한 대 칠 기세로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미간을 찌푸리고 가만히 있어 라고 외치는데 그 모습이 계속 아른거리는 겁니다. 분노로 이글거리는 낯선 모습, 게다가 식당을 나오면서까지도 분이 안 풀리는지 계속 욕설을 내뱉었죠. 제가 옆에 있는데도요. 남편의 폭력적인 모습에 처음으로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더 이상 거론하지 않고 애써 괜찮은 척 넘어가려 했지만 제 속으로는 불안감이 커져갔죠. 그리고 그때가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의 분노가 시도 때도 없이 터져 나온다고 느꼈던 게 말이죠. 특히 운전대만 잡으면 더 심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앞으로 끼어들거나 누군가 경적을 울리면 거침없이 창문을 내리고 쌍욕을 퍼붓는 건 기본이고 위험천만한 보복운전도 서슴지 않았거든요. 저는 왜 이러느냐고 남편을 말렸는데 남편은 한번 눈이 돌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맘때 남편의 거친 행동들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요. 평소에 남편은 제가 알던 사람처럼 장난 잘 치고 쾌활하고 웃음도 많고 하지만 본인이 기분 나쁘다거나 무시를 당했다고 느끼면 갑자기 확 돌변했는데 그 횟수가 점차 늘어나는 것 같았어요. 그전까진 저 때문에라도 일부러 참았다면 이제는 참지도 않는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저는 고민 끝에 남편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요즘 유난히 화를 많이 내고 감정 조절이 힘들어 보이는데 혹시 힘든 일이 있느냐? 분노 조절이 좀 어려우냐? 상담이라도 한번 받아보는 게 어떻냐 하고요. 그런데 남편은 제 말에 꼴딱 넘어가더라고요.
자기가 정신병자냐면서 무슨 상담이냐면서 또 눈이 돌아가서 따지는 겁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이 무서워서 더 이상 말도 못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좋아하던 그 유쾌하고 활발한 남편은 어디 가고 같이 있으면 긴장되고 무서운 불안정한 남자가 남아있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남편을 대하는 게 좀 무섭고 불안해졌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하루는 저한테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마주 앉아 이런저런 대화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얘기를 잘했고 속을 터놓고 얘기를 하는데 남편도 열심히 듣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갑자기 남편은 눈이 횟가닥 돌더니 가만 듣다 보니 기분 나쁘다고 왜 자기를 정신병자 취급하냐면서 고함을 확 지르는 겁니다. 저는 놀라서 얼어붙었고요. 그리고 남편은 끓어오르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양 욕을 하면서 벌떡 일어나더니 TV 옆에 있던 장식장을 발로 걷어찬 겁니다. 장식장 유리가 박살나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는데 저는 공포와 충격에 질려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박살난 유리 조각보다 더 날카로운 공포가 제 심장을 꿰뚫는 것 같았죠. 이건 아니다. 이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폭력성이 짙은 사람인 줄 몰랐고 그걸 깨달은 이상 이 결혼 생활을 계속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그 사건 이후로 바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무릎을 꿇고 눈물까지 보이며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게다가 시부모님께서도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어머님은 제 손을 붙잡고 애가 욱하는 기질이 있어서 그렇지 나쁜 애는 아니라면서 어머님이나 아버님도 남편에게 잘 얘기할 테니까 이혼은 다시 생각해보라고 부탁하셨어요. 저는 그래도 이혼을 강행하려 했는데요. 공교롭게도 그때 제가 임신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면서 회사를 그만둔 상태였고 경제적인 기반이 너무 없었어요. 친정 부모님도 크게 여유로운 상황도 아닌데다 시간적 여유도 많지 않으셔서 제가 마냥 기댈 수도 없었고요. 또 사시는 곳도 너무 멀었고요. 그리고 그맘때 남편은 자기가 정말 미안하고 제가 원한다면 병원 치료든 뭐든 해볼 테니 이혼만은 말아달라고 빌었습니다. 시부모님도 이혼은 하지 말라며 말리셨고요. 임신도 한 데다 남편도 적극적으로 치료까지 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결국 이혼이 아니라 결혼 생활을 더 이어나가는 것으로 마음의 가닥을 잡았습니다. 체념과 불안이 뒤섞인 결혼 생활의 연장선을 택한 거였죠. 그런데 저는 그 일 이후로 남편에 대한 애정이 많이 사라졌고 또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안감과 두려움이 항시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초반에는 약속처럼 병원에도 다니고 약물 치료를 좀 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나중에는 흐지부지 됐고 약도 제대로 안 챙겨 먹더라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사소한 일에 욱하는 기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병원에서 뭐라고 하든 본인 스스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병원 치료도 받는 둥 마는 둥 하고 만 거였죠. 저는 그럴 때일수록 아이에게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과 제 사이도 소원해졌죠. 저희 부부는 이혼만 안 했다 뿐이지 사이는 썩 좋지 못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성질을 건드리지만 말자는 주의로 적당히 대했고 애정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남편도 저를 남처럼 대하기 시작했죠. 남편과는 아이 문제 외에는 대화를 거의 나누지 않았고 각방을 쓴 지 오래였습니다. 저는 주말이면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가거나 친구들을 만났고 남편은 그런 저를 방관하고 본인 생활을 즐겼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문제없는 척 웃고 있었지만 집 안에는 냉랭한 침묵만이 감돌았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고향 후배인 은정이가 서울에 있는 회사에 취직했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은정이는 어릴 때부터 한 동네에서 같이 컸고 제 여동생과는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든요. 저희 엄마와 은정이 이모도 친하게 지내셨고요. 은정이가 저희 동네 쪽으로 집을 구한다고 했고 은정이네 엄마는 저에게 전화해서 한 번씩 은정이 좀 들여다봐주고 챙겨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은정이가 타지 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많이 도왔습니다. 저희 집에 불러 밥도 종종 차려주고 좋아하는 반찬은 따로 싸주기도 했죠. 아프다는 연락을 받으면 죽을 끓여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은정 이모가 그렇게 좀 해달라고 부탁한 것도 있지만 저도 고향 후배다 보니 챙겨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거죠. 은정이는 서울 생활에 적응을 해서 잘 지내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은정이네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어요. 반찬도 좀 가져다 줄 겸요. 그런데 빨래 건조대에 남자 팬티들이 걸려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좀 놀랐는데 은정이도 당황하며 그것들을 황급히 걷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자기 엄마한테는 비밀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도 웃으며 내가 굳이 그런 얘기를 왜 하겠느냐고 했죠. 은정이 너도 다 큰 어른인데 남자친구 당연히 있을 수 있지. 이모한테 내가 그런 얘기 시시콜콜 왜 하겠니? 걱정 마. 고마워요, 언니. 남자친구인가 봐. 근데 뭐 하는 사람인지 물어봐도 돼? 그냥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나이도 저보다 좀 있고 집에는 가끔 놀러 와요. 그렇구나. 저는 은정이가 불편할까봐 더 이상은 묻지 않았습니다. 제 딴에는 타지 생활하는 고향 후배 은정이를 잘 돌봐준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런 제 선의는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맘때 남편의 행동이 좀 수상했는데요. 외박도 부쩍 잦아지고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으며 샤워할 때도 가지고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자는 것을 확인하고 밤늦게 몰래 나가거나 새벽녘에 들어오는 날도 있었거든요. 직감적으로 바람을 핀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날을 잡아서 남편의 핸드폰을 뒤져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너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여러 개의 즉석 만남 어플을 사용하며 수시로 여자들을 만나고 다닌다는 사실을 말이죠. 휴대폰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대화 내용들과 원나잇 정황들.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무리 남편하고 각박하게 지낸다고 해도 어쨌든 이런 식으로 외도를 저지르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걸 보는데 이건 진짜 못 참겠다. 이혼해야겠다 결심했습니다. 또 외도도 외도지만 제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가 또 있었는데 바로 저희 어린 아들이 아빠의 폭력적인 모습을 흡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직 어리지만 심하게 고함을 지르는 건 물론이고 조금만 기분 나쁘면 장난감을 던지고 하씨 하씨 같은 소리를 반복적으로 내뱉을 때도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남편들이 했던 행동이었죠. 제가 훈육을 해도 결국 남편이 애 앞에서 그런 짓을 반복하니까 결국 아이도 따라하는 것 같았습니다. 상담도 받아봤는데 아이가 정서적으로도 불안도가 높더라고요. 처음에 임신했을 땐 아이를 위해서 이혼을 하지 말아야겠다고 결심했다면 이제는 아이를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이혼을 하는 게 맞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결심하고도 가장 걱정되는 건 남편의 폭력적인 행동과 모습이었어요. 제가 이혼하자고 하면 어떤 반응으로 돌아올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를 가만 안 두겠다고 난리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확실한 증거들을 많이 모아놔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이혼을 하든 소송을 하든 좀 더 쉬울 것 같았거든요. 이혼을 위해 결정적인 증거들을 모으던 중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익숙한 여자가 남편의 차 조수석에서 타고 내리더라고요. 남편과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대화를 하고,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익숙했습니다. 왜냐면 그 여자는 바로 은정이었거든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면서 과거의 기억들이 번뜩 떠올랐습니다. 전에 은정이네 집에 반찬을 가져다 주러 갔을 때 빨래 건조대에 널려있던 낯선 남자의 속옷. 은정이는 저에게 남자친구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나이 차이가 좀 있다며 자기 엄마한테는 비밀로 해달라고 했는데 그 속옷의 주인이 바로 제 남편이었던 겁니다. 나름 동생처럼 아끼고 챙겼던 후배가 내 남편과 뒤에서 놀아나고 있었다니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물론 저도 남편과 이혼을 준비 중이었고 남편이 수많은 외도를 저질러 모든 정이 다 떨어진 상태긴 한데 그래도 그 외도 상대 중 하나가 은정이인 건 너무 심하잖아요. 은정이한테 배신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기막힌 심정으로 친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제 동생은 은정이와 고등학교 동창이었기에 배신감이 저 못지 않았습니다. 최은정 미친 거 아니냐고 길길이 날뛰었죠. 그리고 동생은 그 얘기를 저희 엄마한테도 한 것 같았어요. 자초지종을 전해 들은 저희 엄마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그 자리에서 은정이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따지신 것 같아요. 은정이 엄마는 그때까지 그 사실을 몰랐던 것 같은데 저희 엄마 얘기 듣고 기함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은정이 엄마가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게 다 뭔 소리니? 너네 엄마가 전화해서 너무 황당한 소리를 하면서 막 따지더라. 은정이한테 연락 안 해보셨어요? 전화를 안 받아. 일부러 안 받는 건지 뭔지. 근데 그게 사실이야? 우리 은정이가 네 남편이랑 그랬다고? 확실하니? 네, 증거도 다 있습니다. 말도 안 돼. 세상에. 저는 은정이 엄마가 저한테 미안하다고 은정이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서라도 혼쭐을 내겠다고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은정이 엄마의 반응은 제 생각과는 아예 달랐어요. 일부러 너희는 동네에 방구해 준 건데 이게 다 뭔 일이니? 남편 간수를 어떻게 했길래 니네 남편은 감히 우리 딸을 넘봐? 그 말을 듣고 저는 입이 뜨악했죠. 네? 시집도 안 간 우리 순진한 은정이가 어쩌다가 아휴 내가 못 살아. 너네 집에 우리 은정이 수시로 부르고 그랬니? 아줌마, 지금 제 탓을 하시는 거예요? 최은정이 제 남편하고 바람이 났는데 그걸 제 탓을 하시냐고요? 우리 은정이 그런 애 아니야. 얼마나 순진에 빠졌는데. 네가 자꾸 부르니까 너네 집 오가다가 니네 남편이 우리 순진한 은정이 꼬드겼나 보네. 제 남편이 꼬드겼는지 둘이 눈 맞았는지 최은정이 먼저 그랬는지 다 모르겠지만요. 설령 꼬드긴다고 해도 홀랑 넘어가는 최은정은 제정신이에요? 아휴 내가 못 산다. 괜히 너네 동네 쪽으로 직구해줬다가 이게 무슨. 아줌마, 저한테 사과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나오세요? 무슨 사과. 나도 미치겠는데. 너는 남편 단속을 어떻게 한 거니? 네가 네 남편 단속 못해서 이 사단이 난 거잖아. 아줌마! 시끄러. 아이고 내가 진짜. 아이고 끊어라. 그러면서 자기가 더 열을 내고 끊는 겁니다. 저는 입이 안 다물어지더라고요. 자기 딸이 제 남편하고 바람이 났는데 저한테 미안한 게 아니라 오히려 남편 간수 못하고 저희 집에 불러댄 제 잘못이래요. 이게 말인가요? 자기 딸 타지 생활하니까 챙겨주라고 할 땐 언제고 저 돈 한 푼 안 받고 반찬 챙겨주고 집에 불러서 밥 먹이고 그랬는데 바람이 나니 제 탓이랍니다. 저는 그날 혈압이 올라서 뒤로 나자빠질 뻔했어요.
너무 분통 터져서 엄마에게 전화해서 얘기를 했고 저희 엄마도 열받아서 꼴딱 넘어가시더라고요. 이 여편네 미쳤느냐면서 딸년 그따위로 키웠으면 무릎 꿇고 나 죽었네 빌어도 뭐할 판에 너한테 그딴 소리를 하느냐고 소리를 막 지르셨죠. 그러면서 은정이네 엄마도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첩이라면서 말은 재혼한 둘째 부인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첩 같더라면서 남의 집 일이니까 모른 척 아무한테도 말 안 했는데 엄마나 딸년이나 쌍첩질하고 있다고 고함을 지르셨죠. 저도 엄마가 말을 안 하셔서 그때까진 몰랐는데 은정이네 엄마도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엄마는 가만 안 둔다고 노발대발 하셨고 은정 엄마네 쫓아가신 듯 했습니다. 저는 막상 말하고 나니 큰일 날까봐 걱정돼서 동생에게 엄마 좀 말려달라고 연락했고요. 난리도 아니었죠. 그리고 저희 아빠도 다 알게 돼서 저희 남편에게 전화해서 난리치고 시부모님께도 전화하고 소동도 그런 소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번엔 저에게 빌지 않았어요. 대신 협박하더라고요. 애한테 관심도 없었으면서 애를 뺏을 거라느니 누구 맘대로 이혼이냐느니 곱게 보내줄 줄 아냐느니 막 저를 협박하는 겁니다. 진짜 쓰레기 같은 인간이구나 싶어서 이가 갈리더라고요. 어디 해보라고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 거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소리를 지르며 집안 물건을 부수고 저까지 때리려고 했어요. 저는 혹시나 싶어 예전에 쓰던 휴대폰을 소파 밑에 숨겨두고 촬영을 했습니다. 제대로는 안 찍혔지만 그래도 그 난리를 치는 게 어느 정도 찍히긴 했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 끔찍한 순간들까지도 다 증거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와 친구 집으로 피신을 냈어요. 거기서 지내면서 이혼 준비를 하기로 했죠. 그렇게 며칠 후 은정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그것도 녹음 버튼 누르고 녹음을 했어요. 최은정은 지네 엄마처럼 뻔뻔하게 그러더라고요. 언니네 엄마가 우리 엄마 찾아와서 머리끄덩이 잡았대요. 집 앞에서 난리쳐서 동네 사람들까지 다 알았대요. 언니 엄마 왜 그래요? 우리 엄마가 왜 그랬겠니? 네가 내 남편이랑 바람 피웠으니까 그랬지. 너 진짜 뻔뻔하다. 이런 애였니? 언니, 저 다 들었어요. 오빠랑 언니 완전 남남이라면서요. 아니, 남보다도 못한 사이라면서요. 그게 부부예요? 뭐 대단한 정이 있다고. 이혼하면 그만이지 난리예요? 언니 전에도 이혼하자고 난리치고 이번에도 이혼하자고 했다면서요. 그러면 조용히 이혼하면 되지 왜 이러냐고요. 라는데 사람이 너무 어이가 없으면 화도 안 납니다. 너무 뻔뻔하고 이런 애였나 황당하더라고요. 와, 어디서부터 말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너 완전 미친년이구나. 네, 저 미친년 할게요. 오빠한테도 얘기했어요. 언니가 이혼 요구하면 그냥 해주라고요. 제가 오빠 데리고 살 거거든요. 당장 이혼해주라고 했어요. 그래. 실컷 데리고 살아봐. 천년 만년 방생하지 말고 잘 데리고 살아봐. 저는 그렇게 말하고 최은정네 회사로 상간소송 소장 및 소송에 관한 내용 증명도 보냈습니다. 남편에게도 상간소송 소장과 이혼 서류 보냈고요. 최은정 회사에서는 그 일로 발칵 뒤집어진 것 같은데 정작 최은정은 아무렇지 않은가 보더라고요. 제 남편하고 재혼하고 어차피 회사는 그만둘 거였다면서요. 와, 저런 뻔뻔한 인간이어야 친한 언니의 남편하고 바람이 나는구나 싶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혼을 준비하는데 저는 남편이 호락호락 이혼을 안 해줄 것 같아서 많은 증거와 함께 만반의 준비를 해두었는데 오히려 쉽고 빠르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남편도 그냥 제가 이혼을 요구했으면 누구 좋으라고 이혼이냐며 호락호락하게 안 해주고 괴롭혔을 테지만 최은정이 옆에서 이혼하라고 엄청 부추기는 모양이더라고요. 이혼하고 자기랑 살자고요. 그렇다 보니 남편도 오히려 쉽게 이혼을 하겠다고 나오더라고요. 게다가 시부모님도 처음에는 저를 설득하려다가
최은정이 자기가 며느리 하겠다고 곰살맞게 나오니까 그냥 저한테는 이혼하라고 새며느리 드리겠다고 태도를 바꾸셨습니다. 그게 참 기가 막히긴 한데 어쨌든 제 입장에선 쉽게 이혼하는 거니까 차라리 나았죠. 진흙탕 싸움 생각했는데 최은정이 옆에서 열심히 부채질 하는 바람에 수월하게 진행됐으니까요. 상간 위자료 소송도 제가 제시한 위자료보다 훨씬 더 줄 테니 합의를 하자고 요청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괘씸해서 합의고 뭐고 안 해주려고 했다가 좀 지나 보니 돈이라도 많이 받고 끝내는 게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위자료 금액을 좀 세게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최은정 엄마 쪽에서 남편과 최은정 몫의 위자료를 마련해서 주더라고요. 나중에 저희 엄마한테 들었는데 최은정 아빠가 투자 목적으로 들고 있던 시내에 작은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거 정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돈으로 제 위자료 지급하고 최은정과 제 남편이 나중에 같이 살 집에도 보태준다는 것 같았죠. 어쨌든 저는 제가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의 위자료 챙기고 큰 다툼 없이 무사히 남편과 끝을 냈습니다. 제 입장에선 거의 안전이혼한 셈이었죠. 사실 그쯤 되니 최은정이 괘씸한 것보다 고맙기까지 하더라고요. 쓰레기 같은 내 남편놈 치워주고 돈까지 주니 말이에요. 저한테 위자료 넘길 때 최은정이 입금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돈 다 지급했으니 더 이상 저희 오빠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당연하지. 내가 미쳤다고 그 인간한테 연락하니? 내가 그때도 말했지만 천년만년 네가 꼭 끌어안고 살아. 그리고 고맙다. 제가 고맙다고 하자 최은정은 비웃더라고요. 위자료가 고마워요? 위자료도 고맙고 하여튼 다 고마워. 어이가 없네. 내가 왜 고마운지는 너도 살다 보면 알 거다. 하여튼 고맙고 다시는 연락하는 일 없게 하자. 상간녀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는 제가 미친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그때 제 심정은 정말 그랬습니다. 양육권, 친권도 최은정이 저한테 다 넘기라고 해서 별다른 다툼 없이 제가 다 들고 왔고 그렇게 이혼은 수월하게 마무리되었어요. 이혼 확정이 되고 나서 저는 고민 끝에 친정으로 내려왔습니다. 아이랑 지내야 되는데 마땅한 일자리도 없고 좀 막막한 상황이다 보니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아예 내려온 거죠. 저는 부모님께 위자료를 드렸는데 저희 부모님은 저한테 잘 들고 있다가 필요한 데 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 소개로 아는 분의 회사에 취업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부모님과 여동생의 도움 받으면서 아이도 잘 키우고 있고 안정적으로 일도 열심히 하면서 지냈는데 마음이 그렇게 편하고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게다가 저희 아이가 문제 행동을 많이 했고 정서적으로 불안했었잖아요. 그런데 남편과 제가 다투는 모습도 더 이상 보지 않고 저희 부모님께 사랑받으며 지내니 아이도 훨씬 안정적으로 변하고 밝아졌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크고 좋더라고요. 그맘때 최은정과 제 전남편은 재혼을 한다는 얘기가 돌았는데 고향 동네에서는 이미 소문이 다 돌았어요. 사람들은 최은정 부모 보고 딸 자식 교육 잘못 시켰다면서 손가락질했는데 최은정 부모는 얼굴 빳빳이 들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동네에서 우연히 보게 되면 면상만 봐도 욕지거리 나온다고 그러시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그랬습니다. 엄마, 괜히 욕하고 열내면 엄마 건강만 안 좋아져. 나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최은정한테 고맙다니까. 그 쓰레기 같은 인간 최은정이 돈까지 주고 치워준 거 아니야. 뭐 그렇기는 한데 뻔뻔하게 고개 들고 다니는 꼴이라니. 뭐 들어보니 결혼식 한다더라. 친한 몇 명 여편네만 참석한다더라고. 하라 그래. 하고 공우찬 그 인간 데리고 천년만년 잘 살아보라 그래. 저는 진심으로 그것들의 결혼을 축하했습니다. 공우찬이 어떤 인간인지 너무 잘 알기에
최은정의 결혼 생활도 결코 평탄하지 않을 거란 걸 너무 잘 알았거든요. 폭력성에 분노 조절 장애에 습관적인 외도까지 쓰레기 3종 세트 같은 인간이니까요. 그렇게 저는 친정부모님 곁에 지내면서 잘 지냈고 한 1년 정도 뒤에 최은정 부모는 이사를 간다고 했습니다. 건너 들어보니 공우찬이 사업 확장을 하네 어쩌네 해서 최은정 부모가 살던 집도 정리를 하고 사위한테 투자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 정신 나간 인간도 사위라고 있던 집까지 팔아 돈을 보태주네 싶어서 황당했죠. 어쨌든 그 부모도 동네에서 사라지니 저는 더 속편했습니다. 그렇게 3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는데 그맘때 저희 엄마한테서 듣게 되었습니다. 최은정과 공우찬의 소식을요. 그것들 결국 이혼 소송 중이란다. 그것도 아주 더럽게 싸우고 있단다. 벌써 이혼 소송한대? 좀 더 데리고 살지 뭐 얼마나 됐다고. 그러게 말이야. 똑같은 것들끼리. 최은정 부모가 집까지 팔아서 돈 보태주고 어쩌고 했잖아. 그거 공우찬이 아주 야무지게 말아먹은 모양이더라. 참나. 그러면 그렇지. 돈 문제로 싸우고 난리도 아니래. 그리고 들어보니까 공우찬 그게 최은정 아버지 멱살까지 잡고 밀친 모양이더라. 그걸로 최은정 아빠가 다치고 공우찬 폭행 고소해서 유치장 가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다고 하더라고. 돈 문제로 지네 장인까지 때리는 그게 사람이니? 아휴 무서워라 무서워. 너 진짜 그 인간하고 끝내길 천만다행이다. 엄마의 말을 듣고 저도 기함을 했습니다. 하다하다 최은정 아버지의 멱살까지 잡고 밀치고 폭행까지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걸로 유치장 가고 고소까지 당하고요. 와, 원래도 알긴 했지만 새삼스레 재활용도 안 되는 진짜 쓰레기구나 싶었죠. 그 둘의 결혼 생활이 어떨지 불보듯 뻔했는데 제 생각보다는 그것들의 파멸도 빠르더라고요. 좀 더 오래 데리고 살면서 말라 죽었어야 되는데 말이죠. 최은정은 눈물로 얼룩진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혼도 이혼이지만 결국 지네 부모님 재산까지 날려먹었으니까요. 그 쓰레기를 비싼 돈 주고 산 셈이니 한심 그 자체였습니다. 이제야 제가 왜 고맙다고 했는지 온몸으로 깨닫고 있겠죠. 공우찬도 그 성질머리 피우다가 결국 폭행 고소당하고 유치장 신세지게 생겼는데 그 미친 성질머리로 유치장은 물론 감옥까지 가는 것도 그리 오래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딱 공우찬에게 걸맞는 결말이 아닌가 싶고요. 그들의 불행한 소식을 듣고 나니 결국 그렇게 됐구나 싶어 시원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네요. 저는 이혼 후 아이와 함께 또 부모님과 함께 평온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최악의 남편과 무사히 안전이혼하고 싶었는데 그 쓰레기 남편과 냉큼 결혼한 최은정. 참 한심하면서도 이제는 본인도 좀 깨달은 게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